네, 오늘은 별건 아니고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영상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계셨나요 그때? 그 동현님이랑 저랑 제가 촬영했죠. 그쵸? 네, 촬영하고 편집도 제가 했어요. 그거가 사실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회수가 우리가 270 아닌가? 더 찍혔나? 맞아요. 그게 200, 아니, 제법 270이에요. 근데 예. 그쯤 나왔어요. 270 나왔고 누적으로 아마 500까지 됐을 거예요. 아, 근데 그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보지라는 생각을 했지. 왜냐면 난 편집할 때 진짜 좀 지루했거든. 아, 그치. 근데 생각보다 그리고 그게 영상이 엄청 길었어요. 한 20분 넘지. 20분 훨씬 넘었어요. 아니 안 그래도 최근에 그냥 뭐 계속 전 대전에서 어쨌든 영화 하신다는 분들 좀 만나니까 가끔 서울에서 누가 내려왔는데 그걸 봤다는 사람 한 3명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생각보다 의미가 있는 작업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지금 옆에 계신 그 한영이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금동현 씨랑 찍으려고 했는데 불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치셨다며. 햄스트링인가 십자인대인가 뭐 다쳤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부르기도 좀 뭐해가지고 이걸 한번 매해마다 좀 리뉴얼하는 식으로 해보면 또 약간 아카이브 개념에서 잉크한테도 좀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아니 뭐 맨날 나오긴 하는데 그죠? 이건 또 네. 결이 다른 거니까 살도 많이 빠지셔가지고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정도로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몇 킬로 빠졌죠 지금? 지금 한 5kg 빠졌는데 더 빼긴 해야겠다. 뭐 이름은 오한영이고요. 이제 뭐 지역에서 영화 한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사실 영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백수 생활을 즐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지역에서 대전에서 계속 영화 하고 싶은 오한영입니다. 잉크 집행위원이시고, 맞아요. 네, 볼드무비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영화 감독이시자 배우이시고, 또 뭐 하시죠? 농구도 좀 좋아하시고, 네,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뭐 잉크 집행위원장 배우열이고요. 오늘 그래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를 불렀던 건지 나는 그게 사실 제일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금동현 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얘기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하고 결이 진짜 많이 다른데 금동현의 대체자가 나였다는 거에서 난 완전 갈피를 못 잡았거든. 아, 일단 그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일단 뭐 지금 약간 대본을 미리 살짝 드리긴 했지만 첫 번째로는 약간 오늘날 한국 독립영화 가진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거에 대안으로서 저희가 계속 제시하고 뭔가 저희끼리는 그 운동이라는 단어도 붙이고 있는 이 자주영화라는 거가 뭔지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불렀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조재혁 씨는 지금 근무 중이고 저희 황근하 조직위원장님은 지금 그 입찰 공고 보느라 지금 정신머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랑은 그 중에서 제일 보는 세월도 오래되고 할 얘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잉크의 그 전신인 청운도 사실상 그죠? 둘이 끌고 갔었잖아요. 그때 또 쓰라린 실패가 잉크가 된 거고 미안합니다. 내가 어쨌든 저희들만 아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아무튼 이렇게 대본을 줬지만 읽어보진 않았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자주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뭐 자주 영화 하면 우리가 계속 이래저래 얘기는 조금 많이 했어요. 단어 얘기는 영화를 기다리며 할 때도 자주 영화 얘기는 좀 했었고 저번에 킹덤 편에서 이제 대구 단편 갔다 왔다고 얘기했을 때 대구 단편이 아니라 대구 5극장 영화제 9주년 영화제에서 단편들을 보고 왔다. 네. 그거 보고 왔다 뭐 얘기할 때도 자주 영화 얘기는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자주 영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한번 해줘야 되지 않나. 그걸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조금 보는 사람들이 아 얘네들이 말하는 자주영화라는 게 이런 거야. 얘네 이거 하려는구나 라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자주영화 조금 그래도 제일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지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사실 저희가 제 블로그나 이렇게 뭐 마테리얼 통해서 뭔가 저희의 어떤 취지 같은 거는 정했던 적이 있는데 이걸 또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영이랑 이 얘기하면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일단 사실 그 한영이랑 같이 활동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출발했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하면 독립영화가 싫다라기보다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네. 거기서부터 좀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최근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영화과 욕을 하도 해가지고 영화과는 안 가고 문화학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쨌든 이게 욕을 하려면 욕까지는 사실 아닌데 욕을 하려면 좀 역사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까야지. 그치. 그래야지 뭔가 이게 그 명분이 생기잖아요. 이걸 좀 알아보는 것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영화죠. 파업전야로 대변됐던 이 한국 독립영화랑 사실 다른 나라의 독립영화랑 기본적으로 결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를테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있어서는 거의 탑 클래스잖아요. 아 물론 EPL은 할리우드인데 그 밑에 있는 거라고 하면 일본이랑 프랑스 정도인 것 같은데 이 다른 나라의 어떤 이 독립 영화가 돌아갔던 거랑 한국이랑 되게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나라는 이게 굳이 말을 그 제가 읽었던 논문에서 표현을 하면 산업적 투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대 회사들이 몇 개가 있고 얘네들이 다 그 시장을 주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싫다. 약간 이런 흐름에서 좀 출발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시장들을 개척하고 이게 좀 더 대안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의 어떤 연장선이었는데 한국은 아까 그 파업전야 얘기만 들어도 느껴지잖아요. 정치적인 투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를테면 저희 부모님이 실제 운동권이시니까 너무 잘하는 게 저희 엄마가 파업전야 틀다가 잡혀갔거든. 이게 뭐냐면 영화를 트냐 안 트냐를 두고 제도적으로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한영희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어떤 독립영화라는 건 정치적 제도적인 게 의미가 컸다면 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같은 산업적인 느낌이 되게 컸던 거죠. 이게 일단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스크린 쿼터 투쟁이라고 불렀던 사건이 되게 한국 독립 영화사에서 중요한 사건인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스크린 쿼터 투쟁이라고 하면 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뭐 최민식 아저씨가 머리 깎고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 혼자 뭐 단식 그래 배우들이 막 그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때로부터 세월이 제법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이게 완벽할 정도로 구체제가 몰락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지역에 이를테면 강민구 대표님도 종종 얘기하시는 건데 지역 극장이 거의 유지였단 말이에요. 지역 사회에서. 근데 이게 지역에서 단관 상영하던 극장들이 일제히 몰락하고 멀티플렉스가 들어오는 기점도 이때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도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의 감독들 예를 들면 뭐 봉준호, 박찬욱, 뭐 이창동 뭐 이런 감독들이 다 이때 등장한 감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 투쟁 자체의 내용은 그 한국 영화의 어떤 쿼터를 보장해달라 했지만 실제로 그게 어떤 사회의 변화 양상으로 드러났을 때는 구체적인 몰락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이거랑 독립영화랑 뭔 상관이냐고 하면 이 스크린 쿼터 투쟁 때 독립영화 진영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요. 그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쿼터가 망하면 제일 먼저 깎여나갈 게 독립영화니까 우리 파일을 좀 지켜내자라는 게 있었겠죠. 그리고 약간 옛날 그 운동권 분들 생각으로 치면 약간 민족적인 거 약간 이런 게 또 자극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이때 독립영화가 처음으로 몫이라는 게 발생되는 거예요. 한국 영화에 있어서. 야 그래도 우리가 같이 얌마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싸워가지고 이거 지켜내지 않았냐 하니까 일종의 목소리가 그 안에서도 좀 생기는 느낌이 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이어지고 이분들이 사실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또 되게 지대했고 또 기존의 정권들과 다르게 되게 리버럴한 분위기의 어떤 정권이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한국 영화 붐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그때부터 뭐 쉬리부터 해가지고 뭐 천만 영화 등장 그다음에 뭐 올드보이의 뭐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수상 이런 게 되면서 제도적인 뒷받침도 쫙 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지원금도 빵빵빵빵 되고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팡팡팡팡 투자를 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운데 독립영화가 몫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이거랑 이제 하나가 된 거죠. 일종의 그 안에서 몫을 가진 존재로서. 그러면서 생기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이들이 출발했던 출발점이 제도적 투쟁, 정치적 투쟁이었는데 이거 일정으로 달성을 해버린 거예요. 제도권 안에 편입이 돼버렸잖아. 제도 안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얘기해야 되는 얘기의 가장 큰 밑그림이었던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이런 제도적인 게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반복되면서 시스템화된 거죠.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시스템이 등장하게 된 거. 여기까지 좀 배경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얘기를 했지만 맞아요. 결국에 어쨌든 간에 그 무언가를 투쟁하면서 그로 인해서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영화라는 그 환경에서. 근데 합리적인 시스템이 합리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사실 그 얘기를 해야 우리가 왜 독립영화를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이 있는지가 설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시스템이 결국에 합리적인 결과를 만드느냐 그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그 한영이랑 저랑 이 잉크 약간 전신격이었던 청문을 할 때도 되게 얘기했던 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때 느낀 게 있어가지고 잉크를 또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와서 느낀 거를 지금 와서 단어로 정리하자면 딱 그 얘기인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되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때면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말을 좀 심하게 하자면 카르텔 같은 게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잖아요. 이때면 그 아카데미에서는 그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죠. 영화 아카데미, 각종 영화 아카데미에서.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영화를 찍기 위해서 뭘 하냐? 공모기관에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영화가 선정되려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피칭을 뚫어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발표를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지원금을 받은 것 같고 영화를 잘 만들어가지고 영화제에 선정이 되고, 이게 하나의 어떤 삼각형처럼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뭔가 그런 것 같잖아요. 초, 중, 고 약간 이렇게 그죠. 단계를 레벨업하면 뭔가 네가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커리어를 완성해 준 것 같은데 이게 결국 고착화된 게 지금 와서 되게 안 좋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영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그 영화제에서는 되게 기술적으로 잘 만든 영화 혹은 되게 어떤 주제의식 요즘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그게 선명한 영화들 그런 걸 뽑으려는 경향이 있고 공모기관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니까 영화제나 어디 가서 뭐가 틀어진 영화를 뽑아야지 좋은 게 있고 반대로 영화 아카데미는 야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기술적으로 되게 중심된 교육이라던가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 영화제 오셨던 박경채 감독님 표현으로 치면 자아를 부정하면서까지라도 그 뭔가 그 혹독한 압박 면접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익히는 이런 분위기가 하나로 집결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되게 웃긴 게 그 뭐 이거는 독립영화 플러스 지역영화 사실 모든 영화에 대해서 포함할 수 있는 얘기지만 굳이 이제 독립영화를 딱 찍어서 얘기를 하자면 독립영화가 가진 가장 큰 명분이 두 개잖아요. 하나가 그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겠다. 또 하나가 뭔가 그 다양성을 확보하겠다. 이게 사실 되게 큰 어떤 기치인데 지원금이 이게 너무 고착화되다 보니까 지원금 없이는 영화를 못 찍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지도 못했고 반대로 정치라는 거의 개념을 얼마나 넓게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 이 커리어 밖에서 영화를 찍는 게 전무해졌고 왜냐면 그러지 않고서는 영화제를 갈 수가 없는 건데 영화제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내가 찍은 영화의 훌륭함을 인정받는 유일한 길 같은 게 돼버린 거니까 맨날 저희 그 집행위원이신 조재혁 집행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등단 시스템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그죠. 근데 그 반대로 내가 등단하려면 뭐냐 그 저 등단 뽑아주는 사람들의 어떤 취향, 구미 같은 걸 맞춰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게이트키핑이라는 게 되게 무서울 정도로 좀 살벌하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너무 그냥 기술적 완성도 이거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다양성이 아예 사라진 거죠. 또 하나 그리고 되게 비극적으로 느끼는 게 어쨌든 이 독립 영화라는 거는 제 생각엔 적어도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야구를 예를 들면 뭐 보통 이제 KBO가 더블 A랑 트리플 A 그 가운데 수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KBO는 메이저리그랑 별개의 리그잖아요. 별개의 문화, 별개의 역사, 별개의 전통을 가진 건데 이게 이제 독립영화로 생각해보면 뭐냐면 이렇게 독자적인 리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마이너 리그가 돼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독립 영화가 약간 어떻게 됐냐면 충무로를 가기 전에 밟아야 되는 코스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충무로랑 반대되는 개념, 대안적인 개념이었는데 그리고 그래야지 뭔가 이게 독립 영화라는 취지랑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죠 어느 순간. 그래서 실제로 요즘 제일 기괴한 일 중에 하나가 왜 독립영화 감독들은 다 충무로로 가는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제일 큰 게 결국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야기랑 있자면 이 뭔가 투쟁의 중심점이 사라졌고 명분도 사라졌고 이 충무로라는 자본과 제도에도 종속됐기 때문에 이 독립영화라는 게 아까 전처럼 합리적인 시스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어떤 명분도 없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더는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 아닌가라는 게 어떤 현재의 판단? 제가 그냥 듣고 생각 들기로는 합리적인 뭔가 시스템과 그에 더불어서 나오는 합리적인 결과 이런 거랑 좀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독립 영화라는 게 정답지가 생겼다. 그러니까 정답지가 생기다 보니까 원래 본래에 하려 했던 일들 뭐 자본이나 정치로서의 독립이라든지 또는 다양성을 확보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정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이 돼버린 거예요. 1, 2, 3, 4, 5번 있고 그 중에 답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런 영화를 찍으려면 이런 기술을 사용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니까 다양성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주관식이 아닌 거죠, 영화 자체가. 그런 느낌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럼 이게 독립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저희 영화제 하면서 진짜 많이 느끼잖아요. 공모 들어온 거 또는 영화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영화제에 어떤 것들이 상을 받았고 어떤 것들이 출품됐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는데 다 너무 비슷한 내용을 가진 이야기들과 비슷한 화면 색깔을 가진 영화들이 색깔도 심지어 거의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감독님이 그래서 그거 찍었던 감독님이 뭐 하고 있지 하고 살펴보면 이제 어디서 뮤직비디오 찍고 있거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도 그분은 나름 성공을 하신 건데 성공을 심지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영화로서의 지속 가능성이 그럼 존재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화로 한 편을 찍은 다음에 내가 이 영화는 그냥 다음 스텝으로 갈 발판인 거고. 그쵸. 더 이상 이 영화판에서의 영화 생태계 속에서의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 그냥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만 찍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이제 올스탑 돼버리는. 그래서 최근에 맞아요. 제일 큰 이슈가 그거였잖아요. 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독립영화 그 지역 독립영화 뭐 다양성 확보의 예산인가요? 그게 영원으로 그냥 아예 다 삭감을 해버려서 지역 영화 문화 활성화 거기에 영원이 돼서 막 각 지역의 독립영화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성명서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같이 써달라고 도움 요청. 근데 우리가 안 썼지. 우리가 안 썼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걸 지원금 없이도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쓰진 않았었는데 그런 것 일련의 그러니까 정답이 생기면서 지속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자주영화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얘기 해주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살짝만 지금 그 한영이가 제기해준 문제의식에 약간 덧붙이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거의 대멸종 분위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얘기해준 것처럼 제일 큰 게 이제 국가 기조가 바뀌었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영화제 예산도 반토막 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영화문화 활성화 사업은 아예 없앴고 다 끝났다고 얘기를 했죠. 다 그때.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사실 산업적으로도 되게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 저희 최근에 그때 밥 먹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손익분기 넘긴 영화가 찾아보니까 6편이더라고. 한국 맞아요. 영화 중에. 이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아까 전 한유이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설명을 제일 안 했던 큰 이유는 그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하다라는 방식 외에 어떠한 준비도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년이 넘는 지원금 기조 동안 이 진영이 준비를 하지 못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한테는 좀 저희가 리스펙을 네. 하는 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니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느끼기엔 그거죠. 지금 몇십 년 동안 이거를 지원을 계속 해줬는데 그동안 도대체 자생활 방안을 왜 못 찾은 거냐라고 사실 묻고 싶은 심정은 있었죠.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막 놀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럼요. 그분들도 뭐 정말 고생 열심히- 많이 하셨는데 왜냐면 저희 제일 친한 저희가 그쵸, 존경하는 뭐 어르신이 많잖아요. 거기 다 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정말 대멸종이라고 부를 만큼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했던 얘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국가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영화제 예산 반 날라갔고 지역 영화 문화 활성화 사업 전액 삭감되고 이제 산업적으로는 이제 그 얘기한 것처럼 그때 우리 밥 먹을 때 얘기한 것처럼 그 손익분기 작품이 작년에 한국 영화 중에 6편밖에 없었다. 뭐 이제 뭐 코로나 전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다양성 영화 개통은 근데 슬램덩크랑 스즈메를 포함한 거라는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고 전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어떤 대멸종의 제일 큰 원인은 뭐 국가 기조가 바뀐 것도 맞고 산업적으로 힘든 것도 맞지만 이걸 먼저 욕할 게 아니라 사실 탑다운 방식 외에 어떠한 방식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탑다운이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위라고 하면 높으신 분들, 국가 막 이런 분들이 자 너네 이거 해봐 하고서 이제 돈을 주는 거지. 옛날 박정희 스타일. 네. 이런 거 외에는 약간 어떠한 준비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지원금이나 전폭적인 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이런 거에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여기에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그 지금은 이 자리에 안 계신 그 동현님 얘기로 하자면 요새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뭐 1,500만 원 이상 없으면 영화를 찍을 생각도 안 한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고 제가 그 모 지역의 영화 행사에 가가지고 뒤에 그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물론 좀 과격한 얘기긴 하지만 그게 진심은 아니지만 영화를 사람들이 안 보면 영화를 안 트는 게 맞다. 영화를 당신 영화를 보지 않는다면 영화를 안 만드는 게 맞다. 그쵸, 근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야 여태까지 너네는 수요도 안 만들고 공급만 했다는 소리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좀 심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좀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되게 좋은 거는 이렇게 쫄딱 망한 덕분에 약간 애매하게 또 남아있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미련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쫄딱 망했으니까 뭐 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이거를 되게 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그 광주에 호랭이 속을 가서 발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권구현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그 탈정치적 비관보다는 정치적 낙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그때 하시더라고요. 이걸 약간 제 스타일로 바꾸자면 그러니까 망했다는 걸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충분히 이거는 뭔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낙관의 어떤 기회다라고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쵸, 네. 맞아요. 우리가 맞아 그 얘기는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그 1,500만 원 없으면 안 충격적이지. 찍는다 그거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지속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안 찍을래요. 그러니까 그 버릇이 있으니까 돈 있어야만 찍는 버릇이 있으니까 또 안 하고 뭐 그런 건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예산은 다 삭감이 됐고 이제 옛날처럼 뭐 돈이 펑펑 쏟아나진 않을 거죠.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거고 아마 이제 독립영화 지역에서 독립영화를 찍는다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 될 건데 사실 이제 멸종을 형의 말을 빌리자면 그렇게 한번 멸종을 했고 모든 걸 싹 쓸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새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 시작을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뭐 어떻게 새 시작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집이 무너진 거잖아요. 잘못 지어놨으니까. 근데 또 그 똑같은 방식으로 집을 지으면 또 똑같이 무너질 거냐. 망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집을 어떻게 지을 거냐. 뭐 물론 우리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각지에서 나름의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가지고 어쨌든 활동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을 사실 우리가 내보내는 거 자체가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랑 그쵸.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무조건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형이 생각하는 우리는 대전에서 어떤 실천을 가지고 영화를 앞으로 찍어 나갈 건지를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아까 그 대멸종 얘기랑 좀 이어지는 건데 사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상가 중 한 명이 다윈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체들 보면 99%는 멸종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중 아주 극소수 살아남아서 계속 이렇게 뿌리를 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뭐가 성공할지 우리도 모른다. 어떤 모델이 성공할지는 우리도 모른다.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막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죠.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유일하게 꾸준히 보는 계정 중 하나가 그 컨템포러리 아트밈이라는 그 계정이 있는데 거기 최근에 이렇게 보다가 그게 있더라고요. 예술의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단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있는 얘기는 오답은 우리가 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은 이 오답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거. 최대한 정반대 행동을 해보고 멀어져 보는 거. 이거를 제가 여기 대본 적어놓은 거로 치면 그 우리의 항상 그 술자리나 이 도마에 오르시는 그 고다르 아저씨 얘기처럼 이 아저씨가 그 정치 다큐멘터리 같은 거 찍다 망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하냐 이분이 파리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겠다. 왜? 파리로 상징되는 이 자본이랑 최대한 거리를 두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작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스위스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물리적인 거리를 더 버리는 거. 근데 또 하나로 아까 얘기랑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 대멸종이라는 테마로 얘기를 하면 그 페름기라고 그 침착맨 유튜브에서도 나온 적 있어요. 그 인류를 그 지구 한번 리셋시킨. 뭐 고생대 알아보자 뭐 거기 있었던 것 완전 같은데. 그냥 리셋시킨 사건인데 그때 이제 그 멸종 이후로 지배종이 됐던 친구가 이 리스트로사우루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재밌는 게 왜 살아남았냐? 땅굴 파기를 유일하게 할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건데도 나중에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생존할 때는 뭐가 살아남을지 모른다. 대신 사소한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보고 오답과 최대한 멀어져 보자. 이게 약간 기본적인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럼 또 물어보겠죠, 하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할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답을 피하기 위해 그치 뭘 오답을 할 펴는. 거냐. 네, 거꾸로 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전 첫 번째라는 거는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 이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모을 수 있는 금액 안에서 영화를 찍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강제하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도 제가 워크숍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저희 워크숍은 대부분 아주 성과가 뚜렷한 네. 사업이었습니다. 뭐 물론 결과물이 그렇게 좋진 완전 않았지만. 엄청 좋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거는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 우리도 물론 지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자꾸 자유로워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은 좀 크게 워크숍을 진행할 때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제작비를 그래도 꽤 크게 주죠. 뭐 크게 줘봐야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큰 거지. 네, 뭐 거의 1,500만 원 있어야 찍는다는 애들한테 비하면은 그거 하루 밥값도 안 되는 금액인데 뭐 한 50만 원, 60만 원? 50 언더죠 보통. 네, 뭐 많았을 때 50이었던 50 것 같아요. 있지, 제일 그치. 많았을 때 50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그런 지원금을 받아서 할 때 50만 원 한 편에 찍을 때 50만 원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지원금 없이 우리가 그냥 돈을 만들어서 줘야 할 때는 10만 원. 그렇지 우리 앵벌이해서 저희가 그냥 사비로 다. 앵벌이라는 표현은 안 되는구나. 뭐 우리 저기 조직위원장님 대표님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돈으로 그치. 주시잖아요. 그 친구의 아주 대단한 사람이지. 대단한 점 진짜.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워크숍이 사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저는 사실 내가 돈이 없다, 빵원이다.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찍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되게 워크숍 중간에서도 느낀 점이 돈 없으면 안 찍으려 한다는 기조가 너무 정확하게 느껴졌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라라는 요즘 그게 아이들이요? 나 요즘 아이들이지만 그러니까 왜 그러지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너무 소중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왜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냥 우리 저번 영화를 기다리며 때도 나왔던 얘긴데 그
자기 얘기를 남이 재밌어 할지 안 할지에조차 고민도 없이,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냥 찍어버린다 영화를.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내가 도대체 어디에 공감을 해줘야 하면 뭔지를 잘 모르는 영화들이 많다. 그러니까 너무 그랬잖아요. 관객이라는 걸 지워버렸어요. 지역의 생산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소중해서 그런 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엮여서 내 얘기는 너무 소중해서 이걸 구현해내려면 적어도 이 돈이 필요한데 이게 아니면 난 못 찍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찍어야 된다, 그 첫 번째 실천?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찍어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돈을 스스로 모을 수 있는 금액 안에서 찍는 거가 되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1번이 이어지는 건데, 만날 수 있는 관객 수만큼의 예산으로 찍는 거. 근데 이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미 되게 오랜 시간 이거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이를테면 저희가 여태까지는 뭐 영화제가 돈을 크게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항상 그 같이 지역에서 창작하는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이를테면 뭐 대표적으로 뭐 지역에 저희가 잘 아는 그 예술영화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8,000원 받아요, 티켓값. 맞아요. 그 한 극장에 저희가 봤을 때 2,000 얼마 돌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많아야.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면 뭐 어쨌든 지원받아서 찍은 금액이지만 네 영화 한 100명을 만나. 그럼 한 25만 원 갖고 찍는 게 맞다. 그죠. 그 얘기 약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리는 것 같고, 세 번째가 이 두 가지, 이러한 예산 안에서 찍을 수 있는 너만의 제작 양식을 확립해라. 이거를 연습시키는 게 이 큰 카테고리 1번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사실은 잉크하기 전에 조금 효과를 봤던 게 있죠. 그러니까 잉크하기 전에 저희가 청운이라는 개고생했던 저희 시절이지. 학생 때 저희 친구들끼리, 나는 직장인이었고. 직장인이었고 저 학생 때 우리 영화 하고 싶은 애들끼리 이제 학생이니까 그때 열정을 불태워서 영화를 찍었었죠. 그래서 물론 그때 이제 지역에서 공모하는 그 사업을 처음으로 공모받아서 냈죠. 예. 그래서 꽤 큰 규모, 한 600만 원, 1000만 원, 그 규모를 가지고 영화를 찍었었는데, 그때 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배우님 중에 한 분이 처음에 우리 되게 무시했었다고, 마지막 날. 그 두 번째 우리 했던 작품. 마지막 날 딱 그 얘기 사과를 되게 사과를 하셨죠. 공정하게 맞아요. 해주셨지. 처음에 봤을 때 뭐야 얘네 뭐 6명 5명 가지고 영화 찍을 수 있어? 현장 스텝 인원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돼? 근데 자기가 다녔던 그 여느 현장보다 잘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막 다른 그래서 학생 작품 안 하신다 하셨잖아요. 학생 작품이어서 가보면 막 한 20-30명씩 몰려가지고 한 뭐 30명 중에 20명은 저희 뒤에서 담배 피우고 계속 떠들고 있고, 그러다 엔진 나고 뭐 그러다가 한 3시간 찍고 나면 이제 촬영 감독이랑 연출이랑 둘이 싸워서 딜레이 되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그런 우리만의 방식으로서 성공을 해본 경험이 저희가 있잖아요. 사실 그게 뭐 그런 큰 성공은 아니지만, 심지어 지금은 그것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영화를 찍는다. 그리고 맞아요. 돈이 없으면 그 돈이 없는 걸 돌파해내는 나만의 방식을 자꾸 강구한다. 그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그 개인 창작자가 터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잉크 집행위원회에 되게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끼리 어쨌든 영화라는 게 물론 개인의 포맷 형성도 있지만 이 주변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단순히 얘기하면 새롭게 영화를 찍고 싶어하는 친구나 뭐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나 혹은 영화문에 관심 있는 친구를 등장시키고 얘를 우리 공동체에 끌고 와서 야, 얘 이런 애 있대 하고서 이제 서로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적절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거나 태도적인 거나 이런 걸 제공을 해주고, 그럼 이제 지네들끼리 연결돼서 영화도 이제 쭉쭉쭉쭉 찍고 그죠. 하는 과정이 이게 동반되는 것까지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공동체인 거는, 제가 뭐 공동체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어쩔 수밖에 없는 선택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서로 신뢰를 쌓아서 서로 품앗이를 하는 과정이 없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속 가능한 금액을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첫 번째 있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좀 더 이 포맷에 대한 얘기를 살짝만 더 하자면, 최근에 저기 그 영화 강좌 듣다가 들은 얘기인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얘기인 게, 보통 지원금을 받으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돈과 시간의 약간 이런 건데,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이렇게 되나? 돈이 있잖아요. 그럼 시간을 타이트하게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내가 어딜 대관을 했어. 이 대관 시간을 꼭 맞춰야 되고 장비를 빌렸어. 장비도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그리고 금액을 넘길 수도 없고. 돈 쓰는 거 생각하느라 거기에 시간이 또 더 들어가요. 그치.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 지역에서 이렇게 영화를 찍으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점. 돈은 없지만 시간은 많다. 그죠. 네. 왜 둘이 아까 역관계니까. 그래서 뭔가 시간을 많이 써서 찍을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같은 건데 이 얘기는 이따 또 뒤에서 아마 또 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플랫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게 실천 1. 그럼 실천 2를 말씀해 주세요. 아 좋아요. 실천. 너무 질질 끌고 있지. 실천 2는 뭐냐면 올인원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전 제일 반감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생산자한테 투자가 많이 됐다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의 국가 기조가. 그러니까 국가 기조라기보다 이 영화 기조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거는 제작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 보는 사람 그에 대해서 떠드는 사람이 하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필름대도 저희 영화제 하실 때도 느낀 게 뭐냐면 친구들이 와서 영화를 봐주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가 저희 커뮤니티 일부가 와서 또 뭔가 이렇게 참여를 맞아요.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또 걔들이 친구를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다단계식 시스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규모는 비록 작지만 확실하게 이 사람들끼리는 생태계적으로 순환이 되거든요. 작은 금액으로 영화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작은 금액을 내서 영화를 보고 그 작은 금액을 갖고 이 사람들이 나름의 비평지도 내고 이 사람들은 출연도 하고 작지만 확실히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뭐 제작만 따로 딱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용님이 집중하고 있었던 뭐 연기 그다음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 뭐 비평 이런 게 하나로 좀 합쳐져야 되지 않나라는 게 실천 2. 실천 3는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이제 이걸 알려야죠. 아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행정적인 언어로 하면 그 사례 발굴 그리고 사례 전파 뭐 이런 건데. 그거 진짜 속된 말로 알리자는 입으로는 누구나 다 털 수 있어. 진짜로. 그렇지 맞아. 왜냐면 그거는 독립극장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을까라는 파해법을 얘기할 때도 홍보를 많이 해야죠 이런 거잖아요. 좀 뭐 다른 지점 있나요? 이 알리자는 게? 근데 일단 저는 뭐 여기도 막 여러 가지 적어놨어요. 사실 막 말은 되게 거창해요. 뭐 새로운 생산 수단을 확보하고 뭐 막 이런 거 적어놨는데 사실 별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런 식으로 살아남았다. 자, 야 너도 이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스피커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친애하는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김선호 평론가라던가 동현 평론가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 얘기를 좀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인디 포럼 갈 줄도 맞아요. 몰랐단 저희 말이야. 갔죠, 맞아요. 물론 분위기는 안 좋았어. 근데 이런 식으로 알다 보면 야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 있네. 그리고 최근에 저기도 실렸잖아요. 저기 그 이어로 선생님이 번역한 책에도 저희 적겠어요. 되게 놀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처럼 하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식으로 좀 확산이 돼야 전국 단위에서 이게 일어나야 우리의 일이 더는 기묘하거나 신기한 일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 맞아요. 아 그리고 솔직히 뭐 지금은 그런 인디 포럼 가는 뭐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현장 분위기는 물론 안 좋을 수 있고 그런데 왜냐면 저희 작품이 지금은 막 남한테 보라고 열렬히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은 많이 별로 없으니까 없죠. 예. 그냥 사실은 저희가 지금 작품들 하는 거는 대부분 내가 이런 걸 찍어봤다 내가 여기에 출연해봤다 내 친구들아 나 이런 거 한번 해봤으니까 볼래? 해서 지인들한테 사실 보여주는 그런 거고 지인들도 너 이런 연기를 했어 하면서 좀 웃고 너 이런 영화를 찍었어 하면서 웃고 즐길 수 있는 약간 그런 거여서 지금 현재는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나가면서 저는 퀄리티는 자연스럽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실천 1에서 얘기했던 우리만의 방식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점점 작품 퀄리티에 집중할 수 있는 그쵸? 시간들이 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각자 개인 그러니까 각자 우리 참여자들이 자기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 작품에 대한 퀄리티를 더 높여나갈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뭐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때쯤 되면 이제 인디 포럼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월등히 저희는 우리의 영역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1,500만 원 가지고 찍을 때 우리 50만 원 가지고 이 정도 거 찍어 그건 정말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지구를 지켜라를 봤는데 아 장준원 감독님 거. 안 꿀리잖아요.
돈 많이 썼죠. 재밌잖아요. 아 또 그 돈 많이 썼죠. 아니 어쨌든 우스갯소리지만 뭐 그런 돈 적게 쓰고 뭐 재밌는 영화들도 많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1, 2, 3, 4 막 이렇게 있는데 사실 원 빼고는 별로잖아. 별로잖아요, 다. 근데 그 돈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저는 그 약간 이 얘기에 덧붙이자면 돈이 없어서 나오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어떤 특별함이 맞아요.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쭉 했었는데 너무 긴가 싶어서 잘랐는데 더 얘기를 하자면 거장들은 항상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 게 에피소드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돌파 방식이 대부분 그냥 돈으로 때려박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뭐 그런 감독도 있긴 해요. 저기 뭐 크리스토퍼 놀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실제로 트럭 뒤집었어요. 거기는 아예 이러는데. 우리랑 다른 영화지. 뭐 마이클 베이는 그냥 터뜨렸어요. 그치. 뭐 이런 건데 그런 사람들 말고도 실제로 뭐 스필버그도 어렸을 때나 아니면 뭐 젊었을 때 찍은 영화들 보면 제작 환경에 대한 고민을 늘 하죠. 돈으로 때려박은 게 아니라 대부분 이거를 어떻게 구현해낼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우리 영화가 피터 있잖아요. 잭슨. 1, 2, 3 되게 명작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CG가 엄청 발달한 지금이랑 비교해봐도 꿀리지 않나 봐요. 지금 훨씬 그런 영화 찍으면 지금 훨씬 더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거랑 다를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잘 찍은 영화에 대한 거는 어디서 나오는가인 거죠.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실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됐으면 좋겠느냐고 얘기를 한다면 그 이제 요즘 많이들 얘기하시는 그 아마추어리즘 같은 게 가장 전 그래도 현재까지는 제일 저희 눈에 보이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마추어리즘이랑 우리가 보통 아마추어라고 하면 약간 좀 폄하하는 경향인데 이게 테니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뭐 윈블던이 뭐 1960 몇 년도까지는 프로가 아예 못 뛰는 대회였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랑 나랑 좋아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넌 돈 받? 약간 이런 귀족적 에티튜드가 여기 사실 즐기면서 하자에 있었구나 깔려 원래.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오히려 좋은 게 현대 사회에 와서 모든 게 다 노동화 돼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로부터 뭔가 분리된 어떤 영역으로서 지속 가능하게 지역에서 내가 딴 거로 노동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영화인이라는 지위를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누리면서 가는 어떤 모델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뭐 마이클 베이 얘기도 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진짜 무슨 뭐 이따 뒤에 뭐 10스페 같은 거 얘기할 때 좀 얘기를 하겠지만 영화사에서 처음에 사실 뭐 그 류미에르 형제가 찍은 게 아마추어 거지 그게 프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런 게 영화 역사상 있어 왔고 이걸 복원하자라는 작업으로 이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좀 잘 모아서 가보겠다. 어쨌든 큰 그림에서 확실히 그려지는 그림이 있으니까 이게 좀 자주 영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영화사 내에서는 어쨌든 영화사에서는 그 리미에르 형제 같이 뭐 그런 특이한 케이스라 해야 되나? 뭐 그런 튀는 일들? 그러니까 아마추어적인 영화 찍기라는 게 계속 있었는데 사실 그 망할 놈의 동시녹음 때문에 프로페셔널화 된 거 아닌가. 뭐 아무튼 그거를 잊혀진 과거다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복원하자. 그런 것 중에 우리의 입만 만든 것만. 그런 건데 그러면 그래서 이름 지은 것도 자주 영화고. 그래? 아니 뭐 우리가 하자는 게 자주 영화 아니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자주 영화는 건 아닌데. 왜냐면 그 생각을 했거든. 자주 영화가 저기 있잖아 원래 명칭 자체가. 네. 근데 왜 자주 영화라고 정했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지. 그러면 그거가 사실 그 이름 자체를 정했던 거는 그 동현 씨가 정한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때 그냥 둘이서 이게 왜 좋냐라는 얘기를 처음 했을 때 나왔던 얘기는 근동현 씨가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좋았던 얘기는 저거 그 독립은 뭔가로부터의 독립인데 자주는 그 자체로 자주다 이게 되게 의미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나 했었던 것 같고, 또 하나가 자주 영화 좀 찍어라. 그 자주 영화 좀 봐라. 이런 의미에서 자주도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이따 뭐 뒤에 이게 뭐지 그 질의응답에서도 좀 얘기를 할 건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재밌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요?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얼추 맞긴 해. 근데 아까 마지막에 뭐 자주영화가 대안이 될 것 같다고? 대안? 네, 그런 얘기를 했나? 그뭐 세 개 뭘 얘기했지? 내가 지금 집중을 못 하나? 그 뭐뭐로부터 독립인데 독립 영화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어. 그러니까 자주이고 그다음에 좀 더 자주 영화를 해라. 만나라. 그런 의미라는 거지. 그 뒤에 뭐 뒤에 얘기할 건데라고 했. 그거는 뒤에 그 우리 이런 거 하고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뭐. 그 중 하나가 그걸 지금 미리 소화를 할까요? 그럼 얘기해보세요. 그 자주라는 단어가 사실 옛날 운동권들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 입장에서 뭐냐면 이게 약간 그 속칭 NL이라 하죠. 그게 이게 뭐냐면 약간 모르겠어요. 저도 이 시대 사람은 아니었어요. 약간 그 북한 좋아하시는 약간 이런 느낌의 단어라 뭔가 좀 곡해랑 오해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금동이랑 나는 그게 오히려 좋았어. 실제로 우리가 그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이게 뭐냐면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되게 우리가 이 단어를 사실 일본에 있는 어떤 거에서도 좀 끌고 오려고 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 60년대인가 뭐 일본에서 이미 그러니까 있었다면서요? 이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 악의적이지 않은 정도에서 뭔가 미필적 고의처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맥락을 오히려 그게 좀 열어주신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야 이게 오히려 좋다. 그러니까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근데 원래 말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 자주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어감에서 읽힐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딱 뭔가 느낌이 왔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우리 좋아하는 강민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러긴 하죠. 야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하다 하면서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어쨌든 아까 그 얘기했던 독립 무엇으로부터 독립할 거냐가 없으니까 이제 자주는 그 자주 자체로 이제 옹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본래 색깔을 빛깔을 퇴색돼 버린 독립 영화의 대체적인 어떤 개념인 건데, 대안적인 개념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자주 영화가 독립 영화의 대안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니들 그래 독립 영화 개 같다 해서 자주 그러니까 영화 한 거 알겠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냐? 그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니네 그러면 지금 독립 영화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니네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잖아 사실. 근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좀 생각이 바뀌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내 생각에는 그 대체한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약간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들이랑 이어지는 건데 모든 게 다 노동이고 모든 게 다 제도만 있는 곳에서 그게 아닌 뭔가 진공 영역의 느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솔직히 얘기하면 파괴력이 있을지는 우리한테 달린 것 같지는 않아. 그건 그 영화가 선택해줄 문제고 시대가 선택해줄 문제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우리가 하는 행동을 성공하는 거는 우리한테 안 달렸어. 그건 영화가 선택을 해줘야 되고 시대가 선택을 해줘야 돼. 다만 재밌는 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건 있어요. 꿈은 좀 급진적으로 잡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대체 이상의 생각을 갖고 하고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꿈은 크게 가져야 뭐 현실은 그 10분의 1이라도 뭐 이룬다 이런 얘기야? 그 제 스승님이신 그 임땡땡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으세요. 그 축구 좋아하시거든요, 그분이. 필립람을 꿈꿔야 네가 김진수라도 되는 거라고. 이거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김진수 팬들이 와가지고 아니 저도 김진수 되게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김진수가 필립람보다 미친 거 맞잖아. 사실 그렇지. 필립람은 어떻게 못하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전 요즘 되게 느끼는 게 사회가 너무 요새 그 뭔가 급진적인 거, 가속적인 거에 대해서 밀어내거든. 근데 전 그게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은 해요.
이건 그 영화 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꿈은 급진적인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룰 수 없는 꿈이어야지 그게 꿈인 거지.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우리가 워크숍을 진행을 하거나 이런 걸 해봤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우리의 어떤 자주영화 기조들과 우리 워크숍을 프로그램을 그 기조의 기반으로 진행을 했을 때 안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 사실 그런 분들이 말이야. 더 많죠. 그리고 나는 그게 좀 그런 기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기저 생각에 어쨌든 난 영화로 출세를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영화로 출세를 하기 위해 계속 꾸역꾸역 버텨서 난 결국엔 높은 곳으로 간다 이런 그치. 그게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형이 얘기했던 게 뭐 모든 것들이 지금 노동화되고 뭐 이런다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노동을 해서 그걸로 재화를 벌어들이고 난 부유하게 살고 사회적 싶다. 지위도 누리고. 그런 거는 뭐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일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망이니까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그러면 맞춰줘야 되냐 아니면 우리는 뭐 그러니까 아까 그것까지는 다 동의하는 게 그분들이 그런 욕망을 가진 걸 우리가 바꿀 방법은 없어요 사실. 왜냐면 저는 항상 그 느끼는 게 그 옛날에 그 신영복 선생님 책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은 그 사람 삶의 총합이기 때문에 절대 어떤 식으로든지 못 바꾸거든요. 근데 대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뭐냐면 좋아 네 욕망을 부정하진 않아. 대신 우리랑 할 때는 우리 룰에 따라. 이건 잉크라는 공동체의 규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잘 됐을 때에 우리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네 출세에 사용하려 하지만 우리는 출세를 위한 계단이 아니야. 약간 이런 아니 그런 거는 그러면 감사한 거고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이 공동체의 소통 방식과 법칙과 이 분위기에 맞춰서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룰을 따르라는 거죠. 근데 그 룰이라고 하면 또 너무 딱딱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고 만약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뭔가 뭐 나중에 뭐 봉준호처럼 됐어. 근데 얘가 뭐 상탈 때 우리에게 한마디 해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주 얘기하는 건데 뭔가 설득할 때 우리가 좀 더 우위에 있다는 느낌은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별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두 가지 얘기인데 우리라는 건 뭐예요? 잉크 집행이가 예. 그 출세할 거면 굳이 네가 영화를 찍는 게 맞을까? 근데 너가 정말 출세가 목적이라면 딴 걸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얘기는 정말 그 한영이나 뭐 재혁이 형이나 저희 조식이 위원장님이랑도 많이 하는 얘기지만 옛날엔 그래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진짜 나도 이제 옛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늙은 건데 또 이런 얘기하면 불경하구나. 어쨌든 현석이라고 저희 그 청운 네. 어쨌든 친구가 최근에 차 타면서 했던 얘기인데 너는 옛날에 영화 왜 찍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그걸 뭐하러 물어보냐 뭐 재밌는 영화 찍고 싶어 찍었지. 근데 요즘 물어보면 솔직히 한 반 이상은 영화제에서 상 타는 영화 찍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너의 욕망을 부정하진 않는데 너의 욕망이 뭔가 거꾸로 돼 있긴 해 라는 얘기는 굳이 하진 않는데 가끔씩 느낄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영화제에서 상 타면 뭐 할 건데라 하면 그 다음 답이 없잖아요 사실. 그게 커리어주의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커리어를 성취해놓고는 그 다음이 없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해서 뭐 그러면 상업 감독 되고 그럼 상업 감독에서 뭐 할 건데 그럼 결국에 나중으로 가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 목표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영화를 돈 벌기 위해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행세를 보여주면 되는데 행세는 되게 영화를 좋아해서 하는 사람인 사실 그런 척 것 때문에 하면서 기분이 나쁘할 때가 있는 거지 종종 우리 집안이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갭 차이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왜냐면 이게 영화가 공동 작업이어서 우리는 솔직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도 안 받고 대부분 품앗이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서로 간의 욕망이 충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아하는 행위를 하니까 품앗이가 가능해진 개념인데 만약에 거기서 중간에 한 명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이 목적인 사람이면 그럼 그 사람은 돈이 목적이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럼 그만큼 돈을 쓰는 게 맞는 건데 그러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이나 좀- 필요한 품앗이는 공짜로 쓰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돈 버는 영화를 찍어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저 잉크라는 우리가 하는 활동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거라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말고 살 수 있는 대로 생각해라. 예, 그런 데서 자꾸 욕망이 그러니까 그 욕망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나쁜 욕망이 아닌데 뭔가 뒤틀리는 거야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는데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전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냥 저는 이건 좀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잉크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충실히 지켜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잉크란 집단 내에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항상. 그치. 예. 근데 시간은 우리 편이라 생각해요. 그죠. 예. 그게 반복되고 누적되면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 주변에서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조금씩이나마 보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아까 뭐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런 걸 설득할 땐 좀 우리가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사실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뭐 누가 더 우위에 있고 이런 그런 수직적인 계급이 매겨지는 그런 상황들을 전 되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워크숍이나 뭐 우리의 잉크 워크숍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의 이런 모토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데 우위에 있는 건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그거는 저는 그게 딱히 좀 권위주의적인 거나 그런 거라고도 생각 안 그저 막 하거든요. 저희가 막 억지로 막 안 하면 팰 거야 뭐 이렇지도 위압을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고민이고 전 또 고민 하나는 더 있어요. 이거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에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결과적으로 이게 저희가 출세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좋아서 하는 거고 그런 영화가 좋아서 하는 거고 또 우리만의 방식의 어떤 영화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전 이게 취미 활동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요즘에 제일 큰 고민이 그거잖아요. 이걸로 저희가 돈이 안 되니까 사실은 저희 돈을 어떻게 보면 딴 데서 벌어와서 여기다 쏟고 있는 상황인 건데 초기 투자 비용이라 생각하고 하고는 맞아요. 있는데.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수익이 안 생긴다면 우리가 영영 이걸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이제 서브잡이 되는 거잖아요. 본업을 따로 해서 거기서 돈을 벌고 내 생활을 유지하고 이거는 퇴근 후에 하는 행위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지금 대학생을 제외하고 직장인이라면 거의 퇴근한 시간 또는 주말이니까 어찌 보면 그냥 취미 활동이에요 사실. 하는 행위들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아마추어리즘이랑도 좀 얘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그거 뭐 해봐야 니들 취미로 영화 찍는 건데 뭐 약간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영이 같은 경우 아까 오히려 그 욕망의 문제가 되게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저 이게 사실 제일 큰 고민. 근데 이게 자꾸 우리가 이번에 사실 이따가 워크숍들에서 제약들을 왜 갖고 갔냐도 잠깐 설명을 할 거지만 제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취미 활동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창작자들이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 뭐냐면 그러니까 돈을 안 받는다고 수준이 후진 거는 절대 아닌데. 맞아요. 근데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이점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좀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길러내야 된다고 저는 충분히 길러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저희가 만들어낼 영화는 생산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근본적이에요. 근데 그러면 저는 결과물도 바뀔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뿌리가 바뀌면 줄기도 바뀌고 줄기가 바뀌면 꽃도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뿌리가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결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라 믿고는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다른 작품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작품이 어떤 면에서 아까 전에 그 스피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들 중에 정말 좋은 어떤 모먼트나 좋은 순간이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누군가가 계속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줘서
이게 약간의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시네21 이런 데는 아니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영화 중에 정말로 훌륭한 영화가 있어.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그게 하나의 조류가 되지 않으면 취미가 되는 거고 안 그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생활문화나 취미가 되는 거겠죠. 그 갈림길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아까 얘기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제약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그죠. 네. 사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영화 찍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을 하라는 그 고민을 하게 하고 싶으니까 참여자한테 그러니까 제약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고민을 하게 만들려는 작업인 거잖아요. 사실. 그 생태계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그때 인디 포럼 갔을 때 했던 얘기가 고립된 섬에서는 새로운 종이 나온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사실 새로운 종인 거잖아요. 그럼 뭐냐? 고립된 환경, 다른 환경이 없으면 똑같은 종만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문적 없는. 그래서 뭔가 그런 단절의 경험, 아예 해보지 못한 시도들 이런 걸 자꾸 주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참가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왜 자꾸 그냥 이상한 거 찍으면 시키지. 되지 이상한 거 시키지 이러니까 영화가 좋게 나올 수가 없지라는 생각을 할까 조금 불안한 건 있는데 불안함과 동시에 좀 답답함이죠. 왜냐하면 그닥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하시죠.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나쁘게 볼 수 없으니까 제가 막 뭐라고까지는 못하는데 왜 게으르게 하셔놓고 뭐 이러십니까? 이럴 수는 그러면 없는데. 이제 그럼 좀 이제 많이 그렇지. 파탄 나는 거고. 집행위원회 자격을 고민해 그죠. 지금. 네. 그런 건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 좋은 영화가 나오기에는 참가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치열하진 않은 것 같고. 근데 그런 그리고 가능성들은 보여요. 그리고 맞아 가능성들 보여. 그래서 조금 좋은 거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치열함이란 건 굉장히 물리적인 어떤 이런 치열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내가 생활하면서도 할 수 있는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영화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볼 수 있는 거고 좀 뭐 만약에 그러니까 일단 모든 거에 다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화를 만들면. 정말 좋은 얘기인 게 저도 여기 마지막에 적는 게 뭐냐. 이제 더는 영화를 슬램덩크처럼 찍을 필요는 없다. 피와 땀으로 막 우리 옛날에 처음 때 솔직히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은근히 왜냐면 전 정말로 저희가 가진 최고의 장점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고민해보고 그게 그것도 에포트니까 노력이니까 그런 식의 접근법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우리한테는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치열하게 피와 땀. 근데 전 또 그 피와 땀 흘린 기간들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고 재밌었어서 그걸 근데 또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맞아요, 그 맞아요. 구성원들 중에는 그러지 못할 수 있는 분들이 맞아요, 더 맞아요. 많거든요. 물리적인 조건 속에서. 전 그래서 좀 더 역할이 세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때 할 때는 작품 쓴 사람이 연출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스텝으로 이제 연출을 보조해주는 느낌이었잖아요. 진짜 연출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하는 그런 느낌에서 연출이 원할 때 그거를 피와 땀을 흘려서 완성을 시켜준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였는데 좀 각본, 연출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제작 이런 거를 더 세분화시키면 각자가 그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 조금 더 고민을 치열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여지는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이제 저는 시도해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느낀 거는 저희 처음 때 정말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 찍을 때 그때는 진짜 치열했거든요. 거의 숙식을 같이 하면서 살았지. 솔직히 말하면 워크숍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치열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제가 그때 기준이 같이 그거로 잡혀 있어서 치열해봐서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치열했을 때 나온 결과물은 정말 달라요. 근데 그게 뭐 장비가 뭐 좋아졌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치열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맞아요. 그리고 이런 고민도 있어요. 아까 취미 활동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고민에서 좀 이어서 얘기하자면 이게 영화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영화의 방식이 있잖아요. 흘러가는 방식이.
맞아, 이게 영화야? 라는 그게 되게 이 뭘 찍어놓은 거야? 라는 그런 사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인디 포럼에서 분위기 안 좋았다는 것도 사실 그런 지점에서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영화야? 라고. 그래서 그건 또 우리가 어떻게 돌파를 해나가야 될까? 아니면 또 그걸 돌파할 필요가 없을 수도 아니 있나? 그거는 아까 약간 답변한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영화가 정하는. 근데 그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게 사실 10스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 제약들에 대해서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 얘기하는 건 단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도전이나 시도를 했던 사람들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복원시키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 아시잖아요. 저 되게 그 광적인 시네필인 거. 전 되게 영화의 전통이라는 거에 있어서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걸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는 사람 중 하나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화의 역사에서 없었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잊혀진 거, 무시당한 것들을 다시금 갖고 오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명의 시네필로서 보면.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영화가 오히려 좀 기뻐하지 않을까? 영화가 한 명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좀 잊혀졌던 나의 과거 사진을 찾아주는. 아니 영화가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걸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영화라는 그 사람이 내 흑역사인데 이걸 복원해?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한테 달렸다는 거야. 그래서 영화한테 달렸다는 거야. 그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잊혀졌던 나의 과거를 다시 그러니까 이게 찾아서 짝사랑으로 고마워. 끝낼 건가? 양방의 상향으로. 그러니까 막 그런 걸 수 있잖아요. 좋은 추억 되살려줘서 고맙다일 수도 있지만 끔찍했던 내 기억을 되살려줬네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얘기를 하자면 10스페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놨던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메모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메모장에 대해 적었던 게 우리 유은성 선생님 강좌 들었을 때 키아로스타미 영화 제목 네.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그게 아니라 제약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그래서 생각했던 제약이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사운드 동시 녹음이 현장에서 제일 시간을 잡아먹게 하는 제일 큰 요소잖아요. 네. 그러면 동시 녹음은 카메라에 부착된 외장 마이크만 사용하게 한다. 이외에는 폴리 사운드랑 후시 녹음만 가능하다. 그러면 확실히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오히려 뭔가 다른 쪽에 에포트를 쏠 수 있을 거고.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예를 들면 별도의 분장, 의상, 시각 효과, 프로덕션 디자인 금지한다. 예산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약간 네오리얼리즘 이런 전통이랑도 이어진다 할 수 있고 전후에. 그다음에 뭐 되게 이런 식으로 전 짜놨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뭐 비전문 배우를 쓴 게 우리가 처음도 아니고. 이때면 심지어 출연자를 2명으로 제한한다라는 조항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출연자 2명 말고는 화면 바깥에 있어야 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외화면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뭐 영화 제작비 전체를 한 사람이 진행한다 이것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던 거고. 특히나 그 10스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디지털 카메라의 발명. 그리고 그게 키아로스타미 그거 아니야? 뭐 키아로스타미도 그걸 충분히 많이 하시려고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로 치면 이제 뭐 다큐멘터리적인 작업 방식을 극영화에 끌고 오는 거는 영화사에서 이미 많이 있었던 작업들인 것 같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거 사실 저는 가장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잉크가 이제 영화를 제법 많이 찍었거든요, 솔직히. 그죠. 근데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화면이 어둡고요. 왜냐하면 보통 그 조명을 안 치우잖아요. 많이 쳐봤자 그 크레모와. 왜냐면 조명 쓰는 환경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화면이 어둡고 맞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로케이션을 뭐 되게 좋은데 빌려서 하거나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길거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약간 느와르야. 그리고 애들이 다 낮에는 일하고 바빠가지고 밤에 찍는단 말이야. 그렇게 그래서 느와르적인 정서가 있고. 그러니까 조명이 없는데 밤에 찍으니까 완전 너무 깜깜하지 다. 그 두 번째 뭐냐면 아시지만 남자 배우님들이 되게 없으세요. 맞아요, 그건. 그래서 여성 느와르야 사실. 우리의 어떤 근데 그게 우리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런 제약들이 의도치 않았지만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무슨 옛날 그런 분들의 방식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뭐 어떤 운동 집단이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영화를 딱 찍어야 돼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진 환경과 우리가 제약들을 설정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뭔가 도출이 될 거다. 이거를 아까도 언급했던 그 김성로 평론가는 수렴진화라고 글도 써줬었어요.
그 개화 음. 그 알죠? 개랑 킹크랩이랑 다 사실 다른 종인데 바다에서 살다 보니까 비슷하게 반응한다. 이런 가능성들을 좀 믿고 제약들을 좀 진행을 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추가로 혹시 우리 영화제도 되게 사실 이상한 기준과 잣대를 갖고 운영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일단 아카데미면 저희 다 떨어뜨리죠. 근데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 작품을 웬만하면 다 떨어뜨리죠. 그래서 그거 그 칸 영화제 로고가 예, 그거는 정말 그랬죠. 그 사실 영화들 막 들어오는 것 중에 정말 운이 좋게도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맞아요. 그 배급사 쪽에서 저희 그래도 영화제 사실 영화도 나쁘지 않았는데 네. 우리 기치랑 좀 안 맞아요. 맞아서 영화제 이제 좀 뭐랄까 좀 구색을 맞춰주시려고 좋은 영화들을 뽑아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죠. 지역에서 찍고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포맷을 갖고 그리고 그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이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현장을 굴리는지가 보이고 그다음 크레딧이 굉장히 짧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치 않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공통점이 그렇죠. 보이죠. 그리고 크레딧이 짧은데 그런 영화도 많잖아요. 크레딧에 한 사람의 이름밖에 없거나 두 사람의 이름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그러면 현장이 보이잖아요. 아 이거 두 명이서 진짜 치열하게 찍었구나. 근데 그런 영화들이 재밌어 보통. 좋아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와 이거는 찍었을 때 진짜 이 씬 얻어 걸렸다 하는 게 딱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풍족하니까 가능한 거라 생각을 해요. 갑자기 눈발이 그치. 날린다거나 이승재 뭐 이런, 감독님 영화. 그런 씬들 그리고 조명이 갑자기 켜져서 화면 색이 갑자기 화면 색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전반적인 화면의 느낌이 갑자기 탁 바뀌는. 그러니까 그 조명도 우리가 막 억지로 킬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가로등 같은 게 그 시간이 돼서 딱 켜지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다큐멘터리적인 애티튜드가 있는 작품. 그래서 영화제에 정말 좋은 작품들은 많이 들어오지만 심지어 칸 로고가 앞에 왜냐면 칸을 갔다 왔으니까 칸 갔다 왔다는 로고가 찍힌 영화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영화들을 봤을 때 너무 좋은 영화지만 내가 매력을 느낄 부분은 앞에 그 칸 로고가 나오는 2초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영화들 개별적으로 봤으면 나쁜 영화가 아닌데 나쁜 영화 아니라 그거를 솔직히 영화제를 매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몰아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 비슷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내가 매력을 못 느끼는 지점인 거죠. 그게 왜냐하면 나는 그런 영화들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저희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도 하잖아요. 그 장례식 고성 밥 먹는 맞아요, 장면 맞아요. 금지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이에요. 그리고 꼭 담배를 피셔. 꼭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필름인대덕이 또 하려고 하는 영역이 너무 부당한 평가를 받는 작품들이 있다고 있죠, 느낀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단순히 아카데미 출신이 아니고 예산이 적고 비즈문 배우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맞아요. 커트당하는 영화들. 그래서 저희 좀 웃지 못할 일들도 많아요. 뭐냐면 사실 이제 뽑기가 애매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자리는 있는데 다 탈락시켜 놓고 보니까 이제 남는 거예요 자리가. 그러면은 그나마 여기에 부합하는 게 그치. 뭔지 찾아서 여기 넣자. 그래서 뭐 들어간 작품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물론 우리가 막 뭐 잘나가지고 막 그 영화들을 막 평가를 해서 막 이게 무조건 좋은 거니까 들고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재밌는 거. 우리한테 핏한 거, 핏하고 우리한테 맞는 재밌는 거.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저게 뭔데 이런. 그래서 1회 영화제 때 실제로 그 김진영 감독님 작품이 1등 대상 받았을 때 뒤에서는 저게 왜 이러지? 그랬었죠. 근데 저희는 알죠. 근데 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영화랑 스포츠가 솔직히 한용 씨랑 저랑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랑 스포츠는 되게 공통점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뭐야? 말로는 설명 못 하는데 오래 본 사람들은 대충 알아. 그죠. 뭐가 딱 봐도 이게 근데 이게 서로 각자 다른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겹친단 말이에요. 솔직히 한영 씨랑 저 같은 경우에 비슷한 계절을 갖고 왔지만 재혁이 형, 뭐 근하 대표, 뭐 그다음에 같이 그때 심사자리에 있던 진영 씨, 뭐 영석 영석이 감독님 다 다른 삶사라는데 맞아요. 신기할 정도로 의견이 같아요. 왜? 지역에서 영상 창작을 각자 나름 방식대로 해보니까 성과는 똑같아. 맞아. 그러니까 그 좀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영화 한 10분짜리 오면 한 5분 정도 보고 각드지. 이제 빨리 감기를 하던지 아니면 뒷부분 마지막 좀 봐보죠 이러면서 근데 참고로 저희 영화제는 모든 영화를 웬만하면 무조건 다 다 봅니다. 보죠. 예.
그래서 근데 좋은 영화는 이제 한 번 더 보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이미 그런 얘기들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 이거 좀 뒤로 돌려보죠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처음부터 와 이러면서 보죠. 그런 영화들은 보통 그런 영화들이 그리고 그래도 매년 한 두세 편씩은 들어오는 세 것 같아서 편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저희가 만드는 영화 중에서도 1년에 한두 편 정도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색깔이 있으세요. 그 감독님들 영화 우리한테 온 거 보고 혹시 또 다른 영화도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더 보잖아요 저희가. 보통 좋아. 그러면 색깔이 있어요 확실히. 보통 그거.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 아카데미 그러니까 전공 학교에서 만든 작품 안 뽑는다라고 했지만 전하영 감독님이나 이승재 감독님은 사실 아카데미 출신이시죠. 출신이잖아요. 근데 봤을 때 그 방식이 아니고 이 사람만의 어떤 그 고유함이 너무 잘 보여서 저희가 사실. 근데 그게 아카데미에서 선택했죠. 길러지지 않은 것 같죠.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카데미에서 길러질 수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두 분들은 거기서 아웃사이더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컷하고. 네. 어쨌든 오늘 얘기 많이 해봤는데 내년에 또 저희가 또 활동하면서 내용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니까 또 내년에 기회가 되면 자주영화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보는 1년 컨텐츠죠 이거? 그렇죠.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아 그리고 그 얘기 해야죠. 사실 처음에는 비디오였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게 그러니까 바로 자주영화의 정신이다. 그죠. 러닝 타임이 너무 길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시간 넘게 떠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카메라가 발열리스로 꺼졌죠. 그래서 라디오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안녕.